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자판기들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죠. 오늘 뉴스 로우킥 막강 게스트 군단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도 세 분 나오셨어요. 김준우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조합이 가능하군요. 네. 각각 다른 공간에서 뵀었는데 네. 어떻게 세 분은 다 구면이신가요? 네.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준우 변호사하고는 TBS의 아침 TV 방송을 또 그렇죠. 같이 하고 있어서 네네. 오늘 아침에도 뵙고 왔고요. 아침 저녁으로. 네. 이 박연미 평론가는 제가 이제 오며 가며 많이 뵀었는데 네. 한 번도 같이 방송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 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눈빛을 늘 보내드렸었는데 약간 외면하시더라고요. 왜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MC 정원님은 저랑 친한 그 박정호 기자가 네. 되게 이뻐하는 동생이에요. 또 이렇게 네. 또 서로 인연이. 네. 김준우 변호사는 어떠신가요? 김준우 변호사님 저랑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한 번 대타로 한 번 했었던가 뭐그 네. 정도였던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진행자가 굉장히 낯익은 분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쵸. 그렇군요. 네, 입자로 시작하고 원자로 끝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어본 이름, 그 네. 이름. 네, 저는 이승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TBS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또 한 차례 오는 1년에 한 번씩 꼭 오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수능. 네. 여러분들은 다 수능 세대죠? 네. 네. 학력고사 네, 아닙니다. 다행히. 누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시선 회피하면서 들켰어요? 네. 저도 수능 세대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초반에 봤지만. 그 차이는 이승환 있을 수 있겠네요. 진행은 200점 세대고 네. 저는 400점 세대인 그 차이를. 혹시 두 번 보신 분 계신가요? 두 번 보신 분은 안 없어요. 계시나요? 다행히 예. 1회는 없네요. 네. 다행히 네. 비껴갔어요, 네. 제가. 네. 그 기억 나십니까? 수능 끝나고 뭘 했었는지? 옛날에? 생각나요. 어. 저희 때는 이제 수능 끝났다면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사람 많은 데로. 네네. 그 전화 안 터질 정도로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그러면 안 아마 되고. 지금 시간쯤이면 제2외국어까지 끝나고 네. 이제 슬슬 가방 챙기고 집에 갈 시간일 것 같은데 그렇군요. 바로 6시 내일부터 대학별 그 전형이 또 시작이 15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확진되면은 대학별 전형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네. 답답하더라도. 김준우 변호사는 생각나세요? 수능 끝나고 뭐 네, 했는지? 그 이제 친구들이랑 뭔가 18세가 가면 안 되는 곳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날라리 채점 결과가 궁금해서 네. 이렇게 오래 안 있고 집에 가서 결국 이제 채점을 했던 네. 그런 범생들은 기억이 어쩔 납니다. 수 없어요. 네. 네. 놀다가도 집에 급하게 들어갑니다.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그 수능이 끝나면 일단은 그 채점지 그 정답지가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서점을 통해서 정답지들이 풀리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거를 사서 보는 순간부터는 이제 놀고 싶어도 놀기 힘든 마음이 되죠, 보통. 그렇죠. 반성 네. 모드로. 네. 네. 올해 수능이 최저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원 50만 명이 안 네, 되는 49만 3천 명. 네.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입시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만큼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이 좀 여러모로 좀 많이 불행했던 많이 힘들었어요. 안타까웠던 또 세대거든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마다 뭐 사스도 있었고 그전에는 뭐 세월호도 있었고 중요한 메르스도 시기마다 있었고. 네. 네, 메르스도 있었고 이 시기마다 그래서 마음껏 기뻐해야 될 시기에 기뻐하지 못했던 세대라 네네. 수능 끝나고도 이 기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불행한 게 올해 대학교 신입생들이 제일 불행하지 않아요. 아 그렇기도 하죠. 예. 그렇죠. 1년 학교를 내내 못 올해만이라도 가니까. 놀려고 했는데 네네. 놀 수도 없고 동기들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신입생들도 짜네요. 많겠죠. 그 네. 인생에 한 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어떤 새로움들이 네 어쨌든 수험생들 거의 끝날 시간인데 많이 수고하셨고요. 부모님들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로켓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뭐 뉴스에서 빠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10일로 또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내일 열릴 거야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요. 네. 네, 결정적인 시그널은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에 절차의 공정성에 뭐 이렇게 부족함이 절차적 없도록 공정성. 네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시그널이 가면서 조금 연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재판 결과 그리고 이제 감찰위원회 권고사항 관련해서 좀 절차적인 흠결들에 관한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네네.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 다른 방송에서도 누차 네. 내일 징계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혼자 혼자. 주장을 해왔는데 야. 예측 성공하셨다 지금 선구안. 어필하시는 건가요? 기록에 근데 뭐 남아 있습니까? 내일 미룰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내일 회의는 열되 회의는 결론은 열되. 다음 회의로 미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뭐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징계 절차는 어떤 형태로든 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방송에서 그 예측을 하신 거 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증인. 그렇습니까? 같이 있었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항상 이 평이한 톤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네. 임팩트가 중요한 없어요. 포인트에 힘주어 얘기하시질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있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복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 절차적 권리 보장하고 방어권도 함께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미룬 것 같긴 한데 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또 윤 총장이 또 소송으로 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방어권 보장이 재판 결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좀 미친다는 게 앞서서도 많이 증명이 좀 되고 네. 언론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한 처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 징계위원회가 연기가 됐고 이건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그 입장을 들어준 겁니다. 5일 전에는 노티스 통보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있죠. 절차적인 정당성. 시비거리를 제거한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여론조사가 네. 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이 느낌적인 느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내용적으로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연미 평론가 조사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TBS가 의뢰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벌인 조사 결과인데 일단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졌어요. 37.4%. 전주 대비 6.4%포인트 떨어진 건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네. 종전 최저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로 한참 여론이 나뉘었던 2019년 10월 2주차 결과였거든요. 당시에도 41.4%가 유지가 됐으니까 네. 이때보다 좀 더 떨어진 거고요. 부정평가는 57.3%. 한 주 사이에 5.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부정평가 역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로 이제 옥신각신하던 그 와중에는 56.1%까지 올라갔었는데 네네. 종전 기록을 넘어선 것이라서 부정평가조차. 그렇죠. 네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특히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네. 부울경이나 그런 지역들보다 광주 전라 지역에 전통적으로 텃밭이라고 봤던 이 지역에서 하락폭이 좀 컸어요. 네네. 물론 이제 기존의 부울경 지역의 지지율은 모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텃밭에서 두 자릿수 하락폭이 나왔다. 그리고 진보에서 7.8%포인트, 중도에서 5.5%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이게 정치는 결국은 외연을 확장하는 싸움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집토끼하고 스윙보터가 다 떠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얘기해 주신 김에 이 말 그대로 최저치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전통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라고 했던 40%가 무너진 거잖아요. 네. 가장 큰 영향은 어쨌든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졌다기보다는 저 누적된 피로감이라고 피로감이 봐요. 워낙 그러니까 크죠. 네. 첫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든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협파하겠다. 또 내지는 표적 수사나 피의 사실 공표를 안 하겠다는 방향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민생하고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 그 연결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왜 우리가 이렇게 길게 지금 근 11개월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정확하고 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첫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일부 여론 또 이제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해줘야지. 근데 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들도 이게 왜 좋고 왜 나쁜지 이 판단 기준이 헷갈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국민하고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걸 내줬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채로 너무 피로감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악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을 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정책에서 잇따른 실언들이 좀 나왔어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네. 민생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네. 전 그런 피로감이 반영된 숫자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MC 장훈 씨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네. 취임 이후 최저치고 40%도 무너지고 음. 국민의힘은 30%로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은 20%대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네. 이 국정수행 평가라는 것은 또 그 이슈에 따라 또 등락이 언제나 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임기 통틀어서 가장 최저치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봤을 때 또 이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대 네. 대통령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그렇죠. 낮았기 같은 때문에 비슷한 네. 시기로 비교해봤을 때 아직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데 이 임기 내에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박예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이 피로도 측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인데 네. 과연 이 피로도를 검찰 개혁에 대한 피로도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속도감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피로감인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섞여 있겠죠. 이제 섞여 네.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특히 진보층 내에서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반영됐다라는 식의 보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보도들 이 이전에도 그런 식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편향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 피로감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뭐 그 맥락에서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뭐 지지부진한 공수처법과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꼽기도 했어요. 이런 해석들은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지지부진한 공수처법 공수처장 논란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주요 원인인지는 저는 좀 물음표가 찍히고요. 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해주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통과된 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내줬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입법은 다 된 건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거냐 시그네처가 잘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도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좀 무리라고 얘기하는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 좀 러프하달까 한호흡 빠른 네. 너무 템포가 빨라서 축구 선수로 치면 공보다 빨리 가는 공격수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실망감과 피로도가 더해졌다는 거죠. 어쨌든 뉴스에서 1번, 2번은 코로나고 3번은 그다음 민생개혁 문제가 나와야 될 텐데 네. 2번, 3번에 추윤 갈등이 계속 나오니까 네, 채널을 돌리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쭉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권 말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나쁜 징후지만 네. 정확한 진단을 해서 대증 방법이 나온다면 이걸 레임덕의 전조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다만 그게 미온적 대처 때문이었나라는 거는 조금 분석을 네. 다각도로 못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올 4월에 총선 있을 때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여당에게 네. 국민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정권에 이뤄내고자 하는 제1 목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라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석을 안겨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때도 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진보 지지층들이 있다라는 해석 자체가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만약에 총선을 다시 한다 그러면 네네. 이번에도 국민들이 과연 여당에게 180석을 줄 것인가 네. 아닐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숫자 자체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 없을 것 개인적으로는 같다.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열망에 대해서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런 과정상에. 지지부진함 네. 절차에서 오는 그런 피로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흉흉해진 이런 경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 큰 흐름 자체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상의 흠결이 없게 하라고 한 건 네네. 저는 너무나 마땅하다고 네. 보는 게 이게 큰 사안이고 쟁점이 될 만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은 사안은 진짜 선수끼리 붙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지고 조각을 빚는다고 하면 그 대상 최고봉에 후보들끼리 네, 네. 그러니까 파이널리스트들끼리 붙어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물샐 틈 없이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정책을 그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판매하거나 마케팅하는 방식이 네. 공성전의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수성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집토끼를 중심으로 수성전을 하게 되면 성 안에 쌓아놓은 병참이 떨어지는 순간 네. 공격력이 방어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공성전을 하게 되면 계속 외연을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설득하고 논리전을 펴고 논리를 통해 감성을 건드리게 되면 외연이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국민들에게 정책 직거래하는 친절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A가 안 되면 B의 방식으로, B가 안 되면 C의 방식으로 플랜 B, C가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치고 딱 수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검찰 쪽에서 나오는 건 어쨌든 이 검찰 기자들이 쓰는 거고 그 자체는 어떤 검찰 개혁의 어떤 기본적인 맥락이나 취지 이런 것보다는 경마식 보도 누가 더 세게 때렸다. 추미애 장관이다. 뭐 윤석열 총장이다. 이런 경마식 보도만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의 어떤 한계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좀 네. 고민이 네네. 약간 결이 다른데 예를 들어 이제 운동 경기를 치면 이기려고 하는데 네. 이기려고 해서 뭐 선발을 5회 전에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벌 때 마운드를 등판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 이제 직구만 던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 이슈가 작년 패스트트랙 전국부터 거의 토탈 2년째 국정 운영 프라이어티에 1, 2, 3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평생 법원에 한번 안 가고 내 문제랑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로 국정 운영의 아젠다를 좀 바꿔보는 고민도 네. BH에선 정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거의 이제 네. 임기가 이제 1년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야구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야구로 받자면 7회에 지금 류현진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원포인트 릴리즈를 시킵니까? 믿고 맡겨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속이 참 안 좋을 텐데요. 관련해서 내일 명랑시사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던져주시면 내일 이낙연 대표에게 저희들 함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다음 이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고 10만 평 아파트를 짓자. 한마디로 국회 헐고 아파트 만들자 이건데요. 경제평론가 네. 박영민 기자 모든 분야 평론가 네. 네. 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요거는 좀 네.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그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같은 당에 있지만 이게 아이디어란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예컨대 용산에 있는 공원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자 등등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정말 사람들의 주거 비용을 낮춰서 사람들의 어떤 거주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게 굉장히 그 휘발성이 높은 이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플러스 여기 10만 평의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실제로 댓글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추진한다고 하면 나는 윤희숙 지지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네. 여의도 그 자리를 밀고 의사당 자리에 그걸 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네. 그걸 추진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서울을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주거 정책이 임대주택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원이나 공유 공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서울의 집값, 전국 집값을 하락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MC 장원 씨는 제가 좀 뒤를 캐봤더니 네. 부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어디서 뭐 캐릭터 중 하나가 부자라고 하던데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어디 가서 주장하신 거예요? 나 부자라고? 네. 사실 부자로 캐릭터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동경에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될 수 없기 실제로 때문에. 부자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노래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네. 여의도도 사실 강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가 올라가면 과연 저 같은 사람들도 살만한 살 수 곳일까, 살 수 있는 곳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장담은 안 됩니다. 이 윤희숙 의원이 발언할 때도 아파트 단지라고 했지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죠. 예. 만약에 그냥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역시나 저는 꿈도 못 역시나 꿀 우리는 아파트가 살수 될 없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사실 이걸 경제적 평가는 우리 박영민 평론가께서 해주시겠지만 경제적 평가를 뭐에 앞서서 저는 약간 정치적 판단이 먼저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기 영합을 바란 그런 발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현실성이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없이 아닌. 그냥 통일만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예. 그런 국회를- 약간 공허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이제 세종으로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네. 일단 그 세종청사를 짓기 위한 설계비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저는 글쎄요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진심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손에 네.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했거든요. 안 묻히셨습니까? 진짜예요? 저는 손을 물에 담그고 삽니다. 마치 그런 느낌적인 필링이라서. 신혼물을 안 묻히겠다는 거겠죠. 아, 피가 빠진 거였구나. 그래서 아, 네. 약간 좀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좀 너무 있긴 이상적이고 했어요. 비현실적인. 네. 정치인들 전형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언어 인플레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 정말 현실성 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반문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그 사고를 할 때 내재적 접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내가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면, 내가 네. 야당의 교섭단체 이상급의 정책위 의장이라면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네.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나, 내가 서울시 뭐 최소 뭐 행정부시장이라도 되면 그래서 이걸 정책을 얘기할 수 있을까? 선거 때가 아니라 그걸 자문해 보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박연민 기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집값을 내리는데 만약에 이제 이뤄지는 것도 워낙 또 이상적인 일이지만 이뤄진다고 한들 집값이 과연 내려갈 것인가 혹은 아예 반대로 강남과 같은 또 다른 강남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기가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만약에 100% 임대단지로 지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정책 네. 제언인데 네. 임대주택 사업이 정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유무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소셜믹스로 섞여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단위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저는 여의도를 아파트로 다 막아버리는 건 근본적 고민이 좀 있지만 만에 하나 이 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 100% 임대로 지어서 중대형 평수에서 3, 4인 가족들이 살 수 있게끔 짓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섞일 수 있게 예컨대 모두 100% 추첨을 통해서 섞이게 한다면 이러면 모르겠지만 네. 그냥 민간이 공급한다? 그럼 또 하나의 강남이 탄생할 것 같아요. 의미가 알겠습니다. 없죠. 그리고 사실 네. 올해 준공한 건물이 국회 본회의관 옆에 소통관이라고 해서 기자분들 기자실 있는 네. 건물이거든요. 네네. 그거 올해 준공했는데 그걸 뜯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아주 가지 현실적인 않습니다. 예를. 네. 네. 알겠습니다. 뉴스 로킥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MC 장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